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십니까. 미래셋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미래셋 마켓뷰의 구필입니다. 올해 들어 더욱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대한해운의 어떤 기업 회생 절차 신청 등으로 더욱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선업종 동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콩 연결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에너지 업종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석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예. 조선업 주가가 연일 강세고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현재 모습이 또 경제위기 이전의 어떤 호황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옛 모습의 재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금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2006년도의 리포트들이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날짜만 바꾼 것처럼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까지 조선업의 랠리는 수요가 워낙 강했던 그런 걸 기반으로 했고요. 지금은 그 조선업체의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새로운 테마, 연비로 인한 새로운 흐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수주량과 발주량이 그 충분치가 않고 성과도 낮은 수준이지만 거의 옛 고점을 회복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구조조정과 연비 그 경쟁이라는 이런 테마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2007년도의 고점을 훨씬 넘는 주가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얼마 전 대한해운의 어떤 법정 관리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죠. 네. 굉장히 좀 뭐 어떤 뉴스가 됐었는데요. 이게 뭐 해운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업과도 연관돼서 조선업 전망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대한해운이 법정 관리 신청하게 된 거는 그 업황이 나빠서라기보다도요. 네. 그 대한해운이 리스크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네. 그 해운업체들은 자기 선박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지만은 주로 남의 선박을 많이 빌려서 운영을 합니다. 대한해운은 거기다 한 번 더해서 남의 선박을 빌려서 고가에 빌려서 좀 더 고가에 다른 해운사에다 빌려줬었죠. 그런데 그런 해운사들이 금융위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면서 대한해운은 고가의 이 차터 용선만 남아있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네. BDI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으면은 그래도 생존할 수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BDI가 폭락을 하면서 그렇게 그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리스크 관리의 문제고 전반적인 벌크선 운임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지금 현재의 벌크선 운임은요, 그 중고선이나 신조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수익성은 충분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12,000 정도의 그 BDI를 봤었기 때문에 지금 1,400, 1,300의 BDI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90년대 평균은 1,0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은 조선업계뿐만이 아니라 해운업계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선업, 해운업 뭐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들이 어떤 큰 흐름의 어떤 변화, 방향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수혜업체 예. 어떤 업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현재 뉴스에서 보시는 부분은요, 그 뭐 옵시오나 아니면 컨테이너 네. 대형선 위주로 수요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발주가 많고 그 선주들이 가장 원하는 선박은 중소형 선박이에요. 그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구조조정의 대부분이 중소형 조선소였고요. 대형 조선소는 한 군데도 망한 데가 없습니다. 네. 대형 조선 캐파는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증가했고요. 반면에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거의 연쇄 도산을 하면서 선주들이 믿고 맡길 만한 조선소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중소형 조선소는요, 구조조정이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2005년부터 대형 조선소들이
이 수요를 확장을 하면서 그 공급을 확장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숙련공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중소형 조선소에서 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중소형 조선소의 그 운영상에 상당히 많은 차질이 생겼고 인도 지연이 있었으면서 2008년도 9년도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 그 대규모 발주 취소를 당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연비 경쟁이 있어서 그 새로운 설계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중소형 조선소들은 이런 데를 가진 데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는 뭐 현대 미포 아니면 STX 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부분 어떤 대형화, 고급화 뭐 이런 쪽에 하면서 큰 아주 대형 조선소나 어떤 이런 조선 업체 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떤 경쟁력 부분에서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좀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주를 받고 뭐 이런 뉴스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출, 영업이 이런 부분에서 대형 조선소를 압도할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선업은 뭐 다른 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어떤 글로벌화하고 이제 네. 국제 간의 경쟁, 특히 우리나라로서 이제 중국의 네. 어떤 그런 상황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중국과의 경쟁 관계 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요즘 들어서 그 중국과 한국 조선소 간에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중고선 가격에서 지금 중국과 한국과의 그 격차가 지금 20에서 30%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신조선가에 영향을 주는데 2007년도 이전에는 중국 조선소들이 받는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5에서 10% 정도 쌌습니다. 지금은 15에서 20%가 쌉니다. 자,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그 중국 조선소가 더 경쟁력이 생겨서 가격 경쟁이 생겼구나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중고선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얼굴이 노란 애들이 만드니까 5에서 10% 정도 싸게 해주면 되겠지 네. 하고 이제 선수들이 믿고 맡겼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배를 운용을 해보니 이 연비라든가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다 반영해서 정당하게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이 중고선 시장에서 20%에서 30%가 싼 겁니다. 결국 중국 조선소가 예전처럼 5에서 10% 디스카운트 해서 달라고 할 핑계가 없어졌어요. 네. 시장이 중국 조선소를 지금 몰아넣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그 환경 규제가 시행이 되면 될수록 중국 조선소와 우리나라의 격차가 이제는 눈으로 보일 겁니다. 여태까지는 한국이 중국에 1등 뺏겼다. 중국도 이것저것 다 짓는다. 해서 대부분 신문 기사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진 것처럼 나오죠. 네. 절대 그렇더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재역전이 되고 올해 한국 조선소가 1등을 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격차를 벌리는 그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만으로는 어떤 경쟁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비록 뭐 어느 순간으로 1위는 뭐 뺏길 수 있지만 실제로 예. 또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치고 이렇게 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중국 조선소가 우리나라 조선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인건비였어요. 네. 자,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1,000억짜리 배를 짓는다. 그럼 인건비는 약 200억에서 2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중국 조선소들이 똑같은 배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딱 30%밖에 세이브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1,000억짜리 배다 75억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7.5%입니다. 자, 그럼 중국 조선소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7.5% 정도의 가격 경쟁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15에서 20% 싸게 받고 있죠. 중국 조선소가 돈 버는 거는 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이래 인해서 지금 수주량이 충분치 않을 때 중국 조선소의 줄도산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요새 뭐 굉장히 또 그 이슈 되는 게 이런 그 어떤 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 부분은 굉장히 또 막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계속 고유가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결국은 해양 구조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주문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해양 구조물을 봤을 때 이 사이클의 그 리딩 인디케이터는 그 유가입니다. 네. 유가는 지금 2년 동안 고공행진을 했죠. 어떻게 보면 평균 유가는 그 전에 2007년도, 2006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보통 이런 유가의 2년 후행에서 나오는 게 해양 구조물이죠. 그 이유는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하고 나오는 플레이어들은 오일 메이저들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유가의 반영이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작년이었죠. 멕시코만에서 석유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네네. 모든 플레이어들이 움츠러들었죠.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전개되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큰 무리 없이 지나가고 그동안 나왔어야 될 오더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폭풍처럼 이렇게 나가는 면이 보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사고가 터지면서 그 똑같은 드립십이라 하더라도 해양 구조물에도 좀 더 품질이 높고 신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존서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양 구조물이라 하면 뭐 석유 시추선하고 좀 다른 뭐 광의의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나요? 구조물은 이제 여러 가지를 포괄을 하는데 네. 우선은 그 석유 관련 해저 관련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 시추 그리고 생산입니다. 그래서 시추 관련해서는 세미 서머서블이라고 해서 네 발 달려서 이제 위에 꼭대기가 있는 네. 뉴스에서 많이 맨날 보여지는- 봤던 것들이 네네. 있죠. 그게 이제 세미고요. 그다음에 드릴십은 배 모양 위에다가 오히려 이제 그 드릴링 유닛을 올려놓은 그런 네. 겁니다. 세미는요. 그 세미 서머서블은 예전에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우선 발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좀 거친 바다에서도 운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썼죠. 네. 그런데 이제 드릴십이 나오면서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해양 세미 못지않은 그 안정성을 가지면서 드릴십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 드릴십과 그 세미 하나는 배 모양이고 하나는 그냥 갑판 모양인데 보시면은 위에 탑재 공간이 틀립니다. 드릴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연안에서 먼 바다로 갔을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더 드릴십으로 모든 트렌드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세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캐펠이나 셈콥이 쫓아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오히려 드릴십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 배 모양 구조물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의 독주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지금 뭐 브라질에서 자국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먼 얘기고요. 앞으로도 많은 유닛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더 재밌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요. 2006년도, 7년도에 그 당시 드릴십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뭐 1년에 2, 30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거를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네. 이 조선업이나 해운업은요. 그 머니 사이클이 아니라 휴먼 사이클이에요. 네. 사람이 없어서 이 사이클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운영을 할 인력들이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 나왔고 당시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받는 연봉이 50만 불이었죠. 1년에 8달이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인력이 양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큰 규모로 나올 겁니다. 네. 뭐 우리 그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여러 직장 새내기들도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들도 좀 네. 많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네.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데 오히려 그쪽 관련해서 전공을 하고 나올 때쯤 되면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직장 선택할 때는 항상 남들이 안 보는 면을 안 보는 데를 가 있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누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좀 다시 우리나라가 1위를 재탄하했다 뭐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그 일본에서 우리가 1위를 재탄환해 왔듯이 네. 중국이 다시 탈환을 해서 다시 이런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네.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예. 우선은 조선업이라는 부분은요. 기계, 자동차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건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과 독일이 장악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기계 부분은 아직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인건비가 문제라 그랬으면은 자동차와 그다음에 기계 같은 부분은 뭐 1990년대 초반에 한국이 주도를 했어야 정답이죠. 그러면은 일본은 왜 조선업 1등을 우리나라에 놓쳤느냐? 네. 일본이 2002년도까지 세계 1등이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90년대부터 우리나라 1등을 한 걸로 이해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최근까지도 일본이 1등이었고 네. 이제 중국이 올라오면서 결국을 내줬는데 일본은 조선업체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1973년도 1차 5.1 파동 이후에 네. 그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구조조정 타겟이 설계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인력을 대량 해고를 하고 그리고 그 했던 배경에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오만함과 자신감, 오만과 또 하나는 표준선, 벌크선, 탱커선의 디자인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설계는 필요 없고 재생산만 하면 된다라는 판단 착오를 했죠. 그 이후로 대학에서 졸업한 조선공학과 출신들이 그 일본 조선소를 기피하기 시작했고요. 네. 결국은 동경대학이 99년도에 조선공학과를 닫습니다. 일본 조선소의 가장 큰 문제는 설계 인력이고 아무리 큰 일본 조선소들도 조선 관련 설계 인력을 200명 이상 가져간 데가 없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3,000명, 대우, 삼성은 2,000명입니다. 네. 결국은 이 차이가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설계나 어떤 네. 기술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중국 조선소들은 당장 돈을 버는데 좀 급급하죠. 그런데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고객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뭐 뭐 조선 업체 지금 여러 업체가 있는데요. 네. 뭐 상위 뭐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네. 1, 2, 3위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업체별로 또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별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업체 1, 2, 3, 4, 5등은 글로벌리 1, 2, 3, 4, 5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400개 내지 500개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산신령급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조선소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죠. 너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보고 삼성 대우를 보고 SX 한진 미포를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조선소들의 기술적인 차이는 크진 않지만 건조 경험과 어느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각 사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뭐 컨테이너선이 그리고 전반적인 그 스킬이 굉장히 좋고요. 삼성은 옵쇼 쪽이나 컨테이너선, 대우는 탱커 쪽 이런 쪽으로 약간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된 부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가 흐름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빠져있는 업체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기준은 말씀해 주셨지만 좀 투자자들 위해서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조선 업체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아까 중소형 조선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대미포 그 시장에서는 뭐 태양광도 안 하고 풍력도 안 해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거꾸로입니다. 앞으로 매출, 영업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게 보일 거고 네. 제 목표 주가는 39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 한 70% 이상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 한진중공업도 볼만합니다. 근데 관건은 노사 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제한돼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모은다 그러면은 이게 해결되는 순간 그 선두 업체들 한꺼번에 따라가는 단기간에 40, 50% 수익이 나는 그런 주식이 될 겁니다. SX 조선도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매출 12조, 내년 매출 14조입니다. 해서 거의 삼성 대우 정도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굉장히 뭐 자부심도 생기고 네. 또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네. 관심 있게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석재 이사 모시고 조선 업종에 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알아본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그 중국 에너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홍콩 현지 연결해서 중국 에너지 업종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 법인의 에너지 업종 리서치 헤드 고든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I'm Gordon Guan.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 홍콩 법인에서 에너지 업종의 리서치 헤드를 맡고 있는 고든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앞으로의 유가를 전망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석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정유, 석유화학 업체들을 분석하는 에너지 업종의 리서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퍼시픽 지역 에너지 업종의 단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We are quite positive on the sector in the next 6 향후 months. 6개월간의 에너지 업종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금년도 유가는 25%가량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유가의 평균값은 배럴당 $100가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석유 업스트림 생산업체부터 정유, 석유화학업체 중에서는 특히 고무나 목화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수혜를 누리는 산업, 그 외 석유 서비스 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업종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멀리 봐서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에너지 업종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We see tremendous investment opportunities. 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업종에는 실로 무궁무진한 투자 기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슈들 중 하나는 바로 단연간에 걸쳐 시행될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중국의 연료 가격 정책 개혁입니다. 우선 중국의 화석 연료 보유량은 현재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국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다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에 대규모의 투자를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국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원자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등으로 이동하는 매우 큰 변화를 겪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화석 연료의 사용을 단시일 내로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사용량 중 화석 연료의 비중이 5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중국은 천연가스, 석유, 정유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테마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에너지 업종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I think in the short term, especially in China, people will be focusing on 단기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government's struggle 첫째로 with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긴축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휘발유나 디젤유 등의 정유 가격을 언제쯤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특히 역사적으로 디젤유 공급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주요 이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체 에너지 부문의 활성화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체 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석탄 사용에 대한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역시 주요 이슈인데 이는 중국 정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천연가스 사용의 비중을 현 3%에서 2025년까지는 8%로 늘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석유 업체들에게 부과하는 횡재세를 개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석유 횡재세 개혁은 지난 2005년 3월로 이때는 유가가 배럴당 $4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횡재세 적용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에너지 업종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Well, I think it's quite apparent that China's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규모는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들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해당 선진국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에 여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금융 위기로 정부 예산이 풀리는 데 제약이 있었던 당시에도 중국은 이와 반대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실시하면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바이오매스, 수력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중국의 대체 에너지 부문 투자가 1조 위안, 그러니까 $1,50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US dollars in the next 10 years in this sector. So this would create a lot of 이것은 대체 에너지 산업에 유동성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들 또한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Yes, I think to play the themes that I've just mentioned. 예, 앞에서 말씀드린 테마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특히 풍력과 원자력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풍력 업종에서 선호하는 기업은 차이나 하이스피드 트랜스미션인데 이 회사는 풍력 발전에 필요한 기어박스를 만드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자력 부문의 경우 저는 현재 우라늄 가격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13곳이며 그 외 25개가 신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은 현재의 10기가와트에서 수년 후에는 10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며 이에 발맞춰 우라늄 수요 역시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생산 업체들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며 투자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토론토에 상장된 우라늄 보유 업체 우라늄 파티시페이션 코퍼레이션에 투자하는 펀드를 보유함으로써 간접 투자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상장된 차이나 내셔널 뉴클리어 코퍼레이션이 금년도 홍콩에서 기업 공개를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를 주시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활동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해안 석유 시추 및 수송을 돕거나 안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을 선호합니다. 이에 따라 내셔널 오일웰 바르코나 슐럼버제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선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이나 오일 필드 서비스 역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연료 가격의 추가적인 인상을 용인할 경우 페트로차이나와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공사 등의 종목들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대체 에너지와 석유가스 부문 모두에서 장기적인 투자 기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의 에너지업종 리서치헤드 고등환 연결해서 중국 에너지업종 정리해봤습니다. 네, 설을 일주일 앞두고 강추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차례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족끼리 따뜻하게 보듬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은 잃지 않는 그런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에셋 마켓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설날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고 2월 둘째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